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기저기 상처나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하고 못생긴 손. 하지만 이 손은 부서진 피아노에서 기적 같은 선율을 뽑아낼 수 있었다. 어쩌면 재능이란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기어코 피어나는 들꽃처럼 자신의 음악도 그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섰다. 실패하더라도,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상관없었다. 이대로 잿빛 현실에 갇혀 서서히 죽어가느니 단 한 번이라도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날갯짓이라도 해봐야 했다. 첫 음은 긴장으로 살짝 떨렸지만 이내 그는 자신의 음악 속으로 완전히 몰입했다. 그의 연주는 다른 참가자들처럼 정교하고 화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선율에는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고 듣는 이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처절한 호소력이 있었다. 심사위원석의 안태성 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그의 연주에 빠져들었고 박진우에게 매수된 다른 심사위원들은 그의 미숙한 테크닉을 지적하려 날카롭게 펜을 놀렸다. 박진우는 가면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의 남서쪽 구석 회색빛 공장. 지대와 거미줄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동네. 이곳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위태롭게 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매캐한 공업용 먼지와 값싼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강민주는 그 잿빛 풍경의 일부처럼 그림자처럼 조용히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달아빠진 운동화는 아스팔트의 거친 표면을 힘없이 쓸었고 그의 어깨는 고된 아르바이트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다음 순서는 참가자의 음악적 순발력을 시험하는 초견 사이트 리딩 과제였다. 박진우의 두 번째 함정이 이곳에 숨겨져 있었다. 참가자들 앞에 놓인 악보는 현대 작곡가의 극도로 난해하고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곡이었다.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조차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진우는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적 없는 민준이 이 과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민준이 망신을 당하고 스스로 무대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다. 수년 전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폐쇄된 채 잊혀진 미린의 극장. 굳게 닫힌 정문 대신 민주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낡은 철제 비상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섰다. 극장 내부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고요한 왕국이었다. 희미한 빗줄기가 자욱한 먼지 사이를 뚫고 들어와 무대 위를 비추었고 그 빛의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잠들어 있었다. 한때는 화려한 영광을 자랑했을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민주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괴한 악보 앞에서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가 알던 음악의 언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악보의 음표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대신 곡 전체의 흐름과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려 애썼다. 그는 이 곡이 혼돈과 불안, 현대 사회의 파편화된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완벽한 재현을 포기하고 그 느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즉흥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홀린 듯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다. 표면은 긁히고 군데군데 칠이 벗겨졌으며 상아색 건반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몇 개의 건반은 아예 소리가 나지 않았고 또 다른 몇 개는 끔찍하게 뒤틀린 음을 냈다. 그것은 완벽과는 거리가 먼 상처투성이의 악기였다. 마치 이 동네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거친 아르바이트로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그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엉망이었지만 곡의 핵심을 꿰뚫는 대담한 해석은 심사위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모범 답안이 아닌 살아있는 날것의 예술이었다. 결과는 아슬아슬했다. 박진우파의 심사위원들은 최하점을 주었지만 안 교수를 비롯한 몇몇 양심적인 심사위원들이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높이 사면서 그는 간신히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동정표로 올라갔군. 근본 없는 연주는 역시 티가 나.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이었고 그의 절망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같은 희망이었다. 부서진 피아노는 불협화음을 냈지만 민준의 감성은 그 불완전함마저 아름다운 슬픔으로 승화시켰다. 그의 음악은 텅 빈 객석을 채우고 먼지 쌓인 붉은 커튼을 흔들며 잊혀진 공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곳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이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녹초가 된 민준이 대기실을 나올 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그를 지켜보던 안태성 교수가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한마디를 건넸다. 음악은 손가락이 아니라 심장으로 연주하는 걸세. 자네의 심장은 아주 뜨거우니 그것만 믿고 가게. 그 짧은 한마디는 얼어붙었던 민준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웃어도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연주를 마치고 극장을 나서는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낡고 더러운 담벼락에 붙어있는 유난히 깨끗하고 화려한 포스터 한 장. 광택이 나는 종이 위에는 제10뷰회 전국 황금화음 피아노 콩쿠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대한민국 클래식계의 살아있는 권력, 메스트로 박진우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오만할 정도로 깊었고 모든 것을 가졌다는 여유가 흘렀다. 그날 밤 민준은 다시 김 선생의 악기점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낮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김 선생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민준은 자신의 재능만으로는 저 견고한 벽을 넘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고백했다. 김 선생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벽이 높을수록 그것을 넘었을 때 보게 될 풍경도 더 넓고 아름다운 법이다. 민준은 다음 라운드의 과제곡 악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은 포스터에 적힌 우승 상금을 보았다. 명문 음대 전액 장학금, 세계적인 음반사와의 계약, 그리고 그가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거액의 상금. 그것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꿈의 파편이었다. 민준은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것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메스트로 박진우의 강렬한 눈빛과 황금화음이라는 단어는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준결승을 앞두고 전장과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준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클래식계의 기득권층에게 보내는 불쾌한 경고가 되어 있었다. 메스트로 박진우는 더 이상 무대 뒤에서의 미묘한 조작만으로는 저 거침없는 천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의 재능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민준의 예술가적 생명을 끊어놓을 독이 든 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반지하 방의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그를 맞았다. 좁은 공간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민주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부서진 피아노의 선율과 함께 화려한 콩쿠르 포스터가 번갈아 떠올랐다. 두 세계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음모는 온라인의 어두운 구석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한 익명의 음악 포럼에 콩쿠르의 이변, 강민준의 자작곡에 대한 표절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민준의 예선 제출곡이 동유럽에 잊혀진 민요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교묘하게 편집된 비교 음원까지 첨부했다. 이 작은 불씨는 박진우가 비밀리에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으로 번져나갔다. 선정적인 온라인 매체들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빈민가의 신데렐라, 알고 보니 사기꾼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주 만약에 그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어떨까? 자신의 음악을, 자신의 영혼을 완벽한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절망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다. 참가비는커녕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제대로 된 레슨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자신이 과연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이 소식은 민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음악은 그의 삶 그 자체이자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도둑질의 산물이라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김 선생은 그의 곁을 지키며 위로했지만 세상의 날카로운 비난은 소년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의 마음속에서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던 자리에 쓰라린 배신감과 자기 혐오가 자라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내면의 갈등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한쪽에서는 냉정한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속삭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억눌려왔던 뜨거운 열망이 할 수 있다고 외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다른 집의 눅눅한 시멘트 벽뿐이었지만 그는 그 너머의 세상을 상상했다. 환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수많은 관객의 숨죽인 침묵, 그리고 오직 자신과 피아노만이 존재하는 그 완벽한 순간을. 한편 이 논란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정직하기로 소문난 음악 평론가 환경민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촉망받는 지휘자였으나 당시 신인이었던 박진우의 교묘한 모함으로 꿈을 접어야 했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번 표절 논란의 배후에서 풍겨오는 익숙한 악취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무명 예술가를 대중의 심판대 위에 세워 매장시키는 비열한 수법. 그는 박진우를 향한 오랜 분노와 정의감을 가지고 조용히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결심은 그의 눈빛을 바꾸어 놓았다. 피곤에 절어있던 눈동자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오선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연필을 쥐고 미친 듯이 악상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부서진 피아노의 슬픈 선율이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협주곡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그것은 도전을 향한 그의 출사표이자
운명에 맞서는 그의 첫 번째 외침이었다. 준결승의 날이 밝았다. 공연장은 경연의 열기보다 민준에 대한 의심과 호기심으로 더욱 뜨거웠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고 관객들은 그를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쳐다보았다. 무대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는 이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하는 피고인이었다. 그가 무대 중앙의 피아노 앞에 앉자 장내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그의 손가락 끝을 주시하고 있었다. 결심은 뜨거웠지만 현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주는 콩쿠르 요강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동네 PC방의 구석자리에 앉았다.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단어들은 그가 넘어야 할 거대한 산들의 이름과도 같았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참가비, 고화질의 연주 영상 제출, 그리고 쇼팽과 리스트의 에튜드를 포함한 지정곡 목록. 그 모든 것이 그의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치 화상이라도 입은 것처럼 황급히 창을 닫아버렸다. 그날의 경영옥은 리스트의 죽음의 무도였다. 인간의 유혹, 광기, 그리고 죽음 앞에서의 처절한 몸부림을 그린 격정적인 곡이었다. 그것은 마치 지금 민준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자신을 향한 비난, 이현석의 경멸, 박진우의 비웃음,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편견, 그 모든 분노와 슬픔, 억울함을 자신의 손끝에 모았다. 그리고 건반을 내리쳤다. 연주가 시작되자 공연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며칠 동안 민주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시를 헤맸다. 그는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지만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으로는 피아노를 생각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공공기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 연습실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세상은 재능이 아닌 자격을 먼저 물었고 그에게는 내세울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다. 폐쇄된 극장에 부서진 피아노는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이제 그의 한계를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상징일 뿐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콩쿠르의 연주가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걸고 버리는 처절한 투쟁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때로는 악마처럼 포효했고 때로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영혼을 통째로 불사르는 듯한 연주에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 속에서 표절의 흔적이 아닌 지독한 고통을 뚫고 피어난 순수한 예술의 결정체를 보고 있었다. 박진우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을 무렵 그의 발걸음은 낡고 허름한 상점가,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먼지 쌓인 쇼윈도 너머로 첼로와 바이올린이 위태롭게 기대어 있는 작은 악기점을 발견했다. 낙원 악기사라는 빛바랜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달려 있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엇에 홀린 듯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내부는 오래된 나무와 송진 냄새, 그리고 시간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폭풍 같은 침묵이 잠시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공연장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의심을 이겨낸 천재에 대한 경의이자 그의 진심에 대한 관객들의 응답이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음악만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낸 것이었다. 심사위원들조차 그의 압도적인 연주 앞에서 감히 점수를 논할 수 없었다.
가게 안쪽 작업대에서 한 노인이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낡은 바이올린의 현을 조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들어온 것도 모르는 듯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깊게 팬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기름때 묻은 작업복은 그가 이 가게와 함께 오랜 세월을 보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바로 이 악기점의 주인이자 한때는 이름난 피아노 조율사였던 김 선생이었다. 그는 세상의 소란에서 물러나 부서진 악기들을 고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평론가 황경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논란이 된 동유럽 민요. 음원이 불과 몇 주 전 박진우의 재단과 연관된 유령 계정에 의해 인터넷에 처음 업로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는 즉시 진실을 연주한 소년과 거짓을 지휘하는 메스트로라는 제목의 칼럼을 작성하여 온라인에 게시했다. 그의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민주는 한참을 서서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혹시 가게에 있는 피아노를 아주 잠시만 연주해 볼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다. 김 선생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무심하고 건조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안 된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소년의 눈에 서린 간절함, 음악에 대한 순수한 갈망이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구석에 놓인 업라이트 피아노를 가리켰다. 결선 진출자 명단에 강민준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모든 카메라는 눈물 흘리는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리고 카메라는 심사위원석에 앉은 박진우를 향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괴물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 괴물은 그의 왕국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서막이 올랐다. 그것은 콩쿠르 무대에 오르는 그랜드 피아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낡은 피아노였지만 적어도 모든 건반이 제소리를 냈다. 민주는 감격에 찬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그는 지난밤 내내 머릿속에서 그렸던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자신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바이올린을 만지던 김 선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무심했던 눈빛이 놀라움으로 이내 경이로움으로 변해갔다. 결승전의 밤, 세종 아트센터는 들끓는 용광로와 같았다. 평론가 환경민의 칼럼이 불러온 파장으로 인해 이날의 경연은 단순한 음악 콩쿠르를 넘어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 객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고 수많은 방송 카메라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제 강민주는 동정의 대상이 아닌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희망의 상징으로 떠올라 있었다. 모두가 그의 손끝에서 펼쳐질 기적을 숨죽여 기다렸다. 소년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유명 연주자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영혼의 울림이 있었다. 가난의 고통, 외로움의 절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려는 희망의 몸부림이 선율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김 선생은 악기가 아닌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듣고 있었다. 그는 잊고 있던 자신의 젊은 시절, 열정만으로 세상에 부딪혔다가 상처 입고 돌아섰던 과거를 떠올렸다. 연주가 끝나자 가게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무대 뒤, 메스트로 박진호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의 명성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만약 강민준이 우승이라도 하는 날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권위를 이용해 무대 감독을 압박했고 결선 연주에 사용될 피아노들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핑계로 무대 뒤편으로 향했다. 잠시 모두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틈을 타 그는 신뢰하는 조율사를 시켜 민준에게 배정된 피아노에 미세한 조작을 가했다. 그때였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그는 이 누추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을 풍겼다. 그는 메스트로 박진우의 애제자이자 이번 콩쿠르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인 이현석이었다. 그는 자신의 첼로 활에 쓸 희귀한 송진을 구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가게 내부와 민준의 허름한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건반 하나가 소리가 나지 않는 식의 조잡한 수법이 아니었다. 훨씬 더 악랄하고 교묘한 함정이었다. 연주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옥타브의 솔 건반 댐퍼에 아주 미세한 이물질을 끼워 놓은 것이다. 그 결과 그 건반을 눌렀다. 떼어도 음이 완벽하게 끊어지지 않고 아주 희미한 잔향이 유령처럼 남게 되었다. 일반인은 결코 눈치챌 수 없지만 연주자의 예민한 귀에는 치명적인 소음이자 집중력을 흐트리는 저주와도 같은 흠결이었다. 이현석은 김 선생에게 거만한 태도로 용건을 말하다가 피아노 앞에 앉은 민준을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도 음악이 나오긴 하나 보네. 방금 그건 자네가 작곡한 건가? 꼭 시궁창에서 건져 올린 멜로디 같군.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처음으로 자신의 음악을 타인에게 들려준 자리에서 받은 모욕은 뼈 아팠다. 민준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다. 민준보다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이현석이었다. 그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이라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곡을 선택했다. 그의 연주는 기계처럼 완벽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모든 음표가 정확하고 화려하게 연주되었다. 관객들은 그의 현란한 테크닉에 감탄하며 예의 바른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연주에는 뜨거운 심장이 빠져 있었다. 그는 스승인 박진우의 압박과 가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연주하고 있을 뿐 그 안에는 어떠한 기쁨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노 대신 다른 방식으로 대답했다. 그는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콩쿠르 지정곡 중 하나인 쇼팽의 혁명, 에튜이드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분노와 소름이 그의 손끝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기술적으로는 이현석의 연주에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차원이 달랐다. 완벽한 테크닉으로 무장한 이현석조차 순간적으로 그 기세에 압도당해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아주 미세한 질투심이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강민준의 차례가 되었다. 그가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격려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준은 관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의 결선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이었다. 운명에 대한 투쟁과 인간 의지의 승리를 담은 이 곡은 지금 그의 상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첫 번째 악장의 격정적인 서주를 시작했다. 침묵을 깬 것은 김 선생이었다. 그는 조용히 이현석에게 그가 찾는 송진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잘 훈련된 손가락과 축복받은 영혼 중 어느 쪽이 진짜 음악을 만드는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이현석은 콧방귀를 뀌며 가게를 나섰다. 그가 떠나자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김 선생은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매일 가게 문을 닫은 후에 와서 연습하거라. 참가비와 영상 촬영은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 처음 몇 분간의 연주는 완벽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패시지와 비장미 넘치는 서정적인 멜로디가 객석을 압도했다. 관객들은 그의 음악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가장 조용하고 섬세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여린 악절에서 문제의 솔 건반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음들은 깨끗하게 사라지는 와중에 오직 그 음만이 아주 희미한 꼬리를 남기며 공기 중에 떠돌았다. 순간 민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완벽하게 조율된 피아노 앞에서 마음껏 자신의 음악을 연주했다. 가게 밖 어두운 골목길과는 대조적으로 가게 안은 따뜻한 불빛과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세상의 편견에 맞설 용기를 준 첫 번째 아군이 생겼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때묻고 거칠었지만 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소나타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심사위원석의 박진우를 쳐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걸린 잔인하고 희미한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황 상태가 그를 덮쳤다. 연주를 멈추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콩쿠르의 규정이나 심사위원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바로 먼지 쌓인 미린의 극장에 버려진 피아노였다. 김 선생의 도움은 단순한 격려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며칠 동안 가게 창고를 뒤져 먼지 쌓인 낡은 녹음 장비를 꺼내왔다. 최신 디지털 장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식 아날로그 마이크와 릴테이프 녹음기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음악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녹음은 한밤중에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가게의 모든 문과 창문을 닫고 골목길의 소음이 잠들기만을 기다렸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낡은 피아노 앞에 앉은 민준의 얼굴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소리나지 않는 건반, 뒤틀린 음정, 제멋대로 울리는 불협화음. 그는 그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수년간 음악을 만들고 아름다움을 찾아왔다. 불완전함 속에서 완벽함을 빚어내는 것이야말로 그의 음악의 본질이었다. 이깟 작은 흠결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친구와도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차분하고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다. 그는 이 함정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김 선생은 단순히 녹음 버튼만 누르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의 경험을 살려 낡은 마이크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피아노의 가장 깊은 울림을 담아내려 애썼다. 민준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건반에 손을 얹었다. 그가 연주한 곡은 쇼팽이나 리스트가 아닌 자신의 삶을 눌러 담아 만든 자작곡이었다. 부서진 피아노 앞에서 느꼈던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났던 작은 희망의 선율이 낡은 악기점 안을 가득 채웠다. 연주가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부터 그의 연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베토벤의 악보를 재현하는 연주자가 아니었다. 그는 불완전한 악기라는 운명에 맞서 싸우는 베토벤 그 자체가 되었다. 그는 문제의 솔음을 피하기 위해 몇몇 구절의 화성을 즉흥적으로 바꾸었고 그것은 오히려 곡에 신선하고 현대적인 색채를 더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그 희미한 잔향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곡 전체에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함정은 그의 천재성 앞에서 오히려
새로운 예술의 재료가 되어버렸다. 며칠 후 세종아트센터의 호화로운 심사위원실에서는 예선 심사가 한창이었다. 최고급 음향시설과 가죽 의자로 채워진 공간에서 대한민국 클래식계를 주무르는 심사위원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수백 개의 연주 영상을 훑고 있었다. 대부분의 영상은 완벽한 조명과 최상급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값비싼 레슨으로 다듬어진 모범적인 연주를 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강민준의 영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객석과 심사위원석은 충격에 휩싸였다. 안태성 교수와 황경민 평론가는 그의 경이로운 대처 능력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무대 뒤에서 화면으로 그를 지켜보던 이현석은 완전한 패배를 인정했다. 저것이야말로 기술을 초월한 진짜 예술가의 경지였다. 박진우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표정은 불신과 경악, 그리고 자신의 계략이 오히려 상대방을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끔찍한 깨달음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화면에 어둡고 흔들리는 영상이 나타나자 몇몇 심사위원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이건 대체 어디 지하실에서 찍은 건가? 한 심사위원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잡음이 섞인 음질에 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탈락 버튼을 누르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심사위원장석에 앉아있던 원로 교수 안태성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잠깐 소리만 들어봅시다. 그는 헤드폰을 끼고 눈을 감았다. 그는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음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몇 안 되는 진짜 음악인이었다. 마지막 웅장한 코드가 연주되고 그 여운이 공연장 전체를 휘감았다. 연주가 끝났지만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했다. 숨막히는 정적이 몇 초간 흘렀다. 그것은 그 어떤 박수보다도 더 큰 찬사였다. 이윽고 한 사람의 박수를 시작으로 공연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함성과 기립박수로 폭발했다. 그것은 한 소년의 승리를 넘어 역경에 굴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찬가였다. 민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 완벽하게 불완전했던 순간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직감했다. 안 교수의 헤드폰 속으로 기술적인 불완전함과 열악한 음질을 뚫고 날카로운 천재성의 파편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정형화된 교육으로는 절대 빚어낼 수 없는 독창적인 해석과 심장을 뒤흔드는 깊은 감성에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굶주린 맹수가 포효하는 것과 같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었다. 안 교수는 헤드폰을 벗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학생은 반드시 다음 라운드로 보내야 합니다. 그의 발언에 심사위원실은 술렁였다.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우승 트로피가 강민준의 손에 들렸을 때 공연장은 감동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고 황금빛 꽃가루가 무대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 모든 환호와 영광의 중심에 서 있는 민준의 시선은 객석의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눈물을 훔치고 있는 김 선생과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는 평론가 환경민이 있었다. 그들의 존재야말로 민준에게는 이 우승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다. 논쟁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콩쿠르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때까지 별 관심 없이 서류를 뒤적이던 메스트로 박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안 교수의 체면을 세워주는 척 인심을 쓰듯 말했다. 좋습니다. 본선 첫 라운드에서 어차피 떨어져 나갈 테니 흥미로운 이야깃거리 하나 만든 셈 치지요. 그의 오만한 결정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렇게 강민준의 이름은 기적적으로 본선 진출자 명단의 가장 마지막 줄에 오르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공연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쳐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메스트로 박진우에게 다가갔다. 평론가 환경민이 넘긴 명백한 증거들, 표절 음원 조작, 콩쿠르 관계자 매수 정황이 담긴 녹취 앞에서 그의 권위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그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대한민국 클래식계의 황제로 군림하던 그의 제국이 한 소년의 순수한 열정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종 진출자 명단을 보고받던 박진우는 비서가 별난 이력이라며 짚어준 강민준의 이름을 보게 되었다. 그는 무심코 예선 영상을 다시 재생시켰다. 이번에는 수억 원짜리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그가 심사위원실에서 들었던 것과 차원이 달랐다. 열악한 녹음 환경이라는 장막이 겉이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압도적인 재능이 날 것 그대로의 형태로 그의 귀를 강타했다. 박진우는 경찰들에게 팔이 붙들린 채 끌려 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증오에 찬 눈으로 무대 위에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민준은 더 이상 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마침내 완전히 벗어난 기분이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정의의 승리였고 재능이 배경이나 인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희망의 선언이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엘리트 예술이라는 성벽을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균열이었다. 그의 제국은 부와 인맥, 그리고 자신의 세련된 지도를 통해서만 위대한 예술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신화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저 빈민굴의 소녀는 그 모든 공식을 비웃으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텅 빈 무대 뒤에서 민준은 이현석과 마주쳤다. 패배한 왕자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듯한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내가 졌어. 아니, 나는 처음부터 너와 같은 무대에 설 자격조차 없었는지도 몰라. 너는 음악을 연주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스승의 욕망을 연주했을 뿐이니까. 그는 자신의 값비싼 첼로 케이스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원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찾아 떠나야겠어. 두 소녀는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은 경쟁의 끝이자 각자의 길을 걷게 될 두 예술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그는 이현석을 떠올렸다. 완벽한 테크닉과 화려한 배경을 가졌지만 결정적으로 영혼의 울림이 부족한 제자. 박진우는 이현석을 우승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인맥을 동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변수가 나타나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의 자존심과 사업적 이해관계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었다. 그는 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통제할 수 없는 천재는 그에게 있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몇 달 후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강민준의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극적인 스토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세계적인 음반사에서 음반 계약 제의가 쏟아졌고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요청이 쇄도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반지하의 어둠 속에서 희망을 꿈꾸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앞에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콩쿠르 조직위원회의 핵심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우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참가번호 74번 강민준 학생 말입니다. 첫 번째 경연에서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안타까운 그림이 연출되면 좋겠군요. 무대 순서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대방의 긴장된 대답이 들려왔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을 향해 첫 번째 덫을 놓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예상과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들어온 제안의 대부분을 정중히 거절하고 콩쿠르 상금과 첫 음반 계약금 전부를 가지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잿빛 동네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의 결정에 의아해했다. 왜 성공의 정점에서 다시 그 절망의 공간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준 것은 화려한 콘서트홀이 아니라 버려진 극장의 부서진 피아노였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기적을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콩쿠르 1차 예선이 열리는 세종아트센터의 내부는 민준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거대한 샹들리에에서는 눈부신 빛이 쏟아졌다. 공기마저도 가난의 냄새 대신 값비싼 향수와 미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김 선생이 헌옷 가게를 뒤져 구해준 어딘가 어색하게 몸에 맞는 낡은 정장 차림의 민주는 그 화려함 속에서 길을 잃은 유령처럼 위축되었다. 그는 이곳에 속하지 않은 이물질이었다. 그는 미린의 극장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리고 김 선생과 함께 낡은 건물을 수리하기 시작하겠다. 그들은 텅 빈 극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찢어진 객석 의자를 수선했으며 깨진 창문을 새로 갈았다. 그리고 극장의 가장 중심, 무대 한가운데에는 민준이 기증받은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 잡았다. 과거의 상처투성이 피아노는 이제 김 선생의 작업실에서 소중하게 보관되었다. 그것은 민준의 초심을 일깨워주는 영원한 상징이었다. 대기실의 분위기는 더욱 그를 옥죄었다. 최고급 브랜드의 정장을 입은 참가자들은 저마다 끼리끼리 모여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부모들은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한 채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들 사이에서 민주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고 그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심이 아닌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현석은 마치 왕자처럼 무리의 중심에 서 있었고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벌레라도 본 듯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미린의 음악교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내걸리던 날 동네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극장 안을 기웃거렸다. 민주는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돈이나 자격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음악을 향한 작은 불꽃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베토벤이나 쇼팽을 가르치기 전에 부서진 피아노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먼저 가르쳤다. 보이지 않는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다. 곧이어 진행된 연주 순서 추첨에서 박진우의 첫 번째 계략이 드러났다. 사회자는 마치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 참가번호 74번 강민준을 첫 번째 연주자로 호명했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순서는 심사위원들이 가장 냉정하고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자리이며 아직 달아오르지 않은 차가운 객석의 분위기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최악의 순서였다. 민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느 맑은 오후, 민주는 무대 위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객석에는 동네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결선 무대에서 연주했던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를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이제 더 이상 분노와 투쟁의 몸부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을 이겨낸 자의 따뜻한 위로였고 미래 세대를 향한 부드러운 격려였다. 아름다운 선율이 낡은 극장을 가득 채우고 열린 창문을 넘어 잿빛 골목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음악은 가난한 동네의 풍경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는 한 곡의 연주로 자신의 운명을 뒤집었고 이제 그 음악으로 세상의 또 다른 운명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었다. 거대한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민주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수백 개의 객석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날카로운 조명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그러자 눈앞에 폐쇄된 미린의 극장의 풍경과 부서진 피아노가 떠올랐다. 그래, 저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곳은 나만의 무대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에 손을 얹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그의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